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날씨가 눅눅한데 퇴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 인구 통계학적인 것과 금리, 가계부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또 그랑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자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제목: 문 대통령 경고했던 가계부채 부동산 일본형 버블 터진다. 이거 어디서 봤던 기사죠? 예, TV조선 기사입니다. TV조선에서 캡처한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와서 묵은 기사지만 연관시켜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볼게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가계대출금리 15개월 내 최고, 역대 최대 1700조 가계부 어쩌나. 뭐 가계비 많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일단 가계대출금리 오늘 이제 한은에다 발표를 했거든요. 가계대출금리. 근데 그 방송 자료를 잠깐 봐도 여기 보시면 기업대출, 가계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 중에 빨간 거는 멈췄어요. 보합이에요, 보합. 그런데 여기 파란색 있죠?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갖고 15개월 만에 최저치래요. 1년 한 3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 얘기인데, 그거랑 관련돼서 제가 작년 말에 나온 기사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요 기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한국이 1등이에요. 2020년 1분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 기준이에요. 1년 전. 1년 전에 97.9%인데 지금 100%를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1등 중에서도 왕 1등이에요. 2등 영국, 홍콩, 미국 이거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빚이 많냐 적냐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 나라의 GDP 대비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분모를 GDP로 넣고 가계 이제 GDP 대비 뭐 50%냐 70%냐 하는데, 다른 나라가 많아도 뭐 70% 80%인데 우리는 뭐 90% 지금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수준인데, 문제는 그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예요. 보시면 2007년도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전 세계가 가계부채가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축소 현상이었었죠.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대출금을 회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때. 우리나라만.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만약에 뭐 몇 년 안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만 망할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IMF 때나 리먼 때랑은 다르게 이번에 올 그 위기는 가계부채 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면서, 그 2008년 이후에 전 세계가 가계부채를 축소를 해나갔고 지금은 건전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더 늘어가지고 불건전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제가. 그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과 가계부채 비중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도식화를 했어요. 1960년부터. 또 제가 또 엘리엇 하면 또 장기 데이터니까 과거 60년 동안의 아파트 값과 가계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했나를 좀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빨간 거는 물가지수로 환산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아파트 지수예요. MB스타 100 인덱스예요. 리얼은 물가로 환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래프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그 중에 파란 진한 거 있죠?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보시면 2007년 8년 때 우리도 아파트 조정이 있었죠. 이때 아파트 조정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아파트 조정이 있었는데 그 1, 2년 후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투를 딱 치자마자 가계부채가 주는 게 아니죠. 아파트가 상투를 치면 2006년 7년도에 상투를 쳤어요. 그러면 대출 늘리던 건 계속 늘어. 그러다 한두 달 있다, 아니 한 1, 2년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파트값 집값 폭락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다. 이게 영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초록색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영국, 주황색은 영국 또 줄여요.
그다음에 스페인은 좀 늦게 줄였어요. 근데 일본은 1990년에 여기서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여기서 벌써 가계부채가 정체돼 있다가 나중에 줄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때 이후로 다른 나라 다 가계부채를 줄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왜냐면 이 집 저 집 전부 가계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 뭐 신용대출이 잔뜩 있기 때문에 도미노식으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달 더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몇 년, 5년, 10년을 고생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지에 있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예요. 이게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기사예요. 신문, 텔레비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우리 앵커 정말 아름답죠. 자, 근데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원래는 진보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이제 뭐라고 페이스북에다 SNS에다 페이스북인가만 올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한 2, 3일 동안 엄청난 난리 났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문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 테니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죠? 이거 뉴스에서 한 2, 3일 동안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 때문에 나 집 못 샀어 막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 다음 또 기사를 볼게요. 근데 이제 그 상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말했다고 한다. 조기숙 교수 작년 6월달 얘기였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구나. 젊은이들 집 못 사게 해가지고 아파트값 모르는데 그냥 바보 됐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 원망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다음 자료를 제가 만든 자료로 이제 가공한 거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김현미 장관을 두둔하려는 거는 아니고 일단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 대계 그다음에 우리 사회 문화를 다 5년, 10년, 20년, 30년 뒤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 좋지만 만약에 지금 사서 한 1, 2년 올라가고 좋아했다가 일본처럼 한 20년, 10년 이렇게 반토막 나버리면 영끌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반토막 나기 전에 이미 아웃되죠. 그쵸? 그 전에 반대음이 나가고 마진콜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전화 오잖아요. 대출금 갚으라고. 그거를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을 거다 틀릴 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자꾸 김현미 장관이 영끌한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다고 자꾸 그런 게 지금 보면은 막 멱살 잡고 싶겠지만 그 위정자들이 과연 6개월, 1년만 생각하고서 그런 말을 했을까? 5년 후, 10년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은 조기숙 교수의 이 얘기를 딱 뉴스를 듣고 다른 사람이 느꼈던 거랑 저랑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연구했던 그 이야기를 이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올려갖고 뉴스에 2, 3일 동안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 잠깐 지우고요. 지금 일단 가계부채 얘기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 통계학적인 걸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십수년 전에 일본형 버블붕괴 온다고 아파트가 폭락한다고 그랬다가 바보 된 사람 여러 대 있죠. 2010년, 11년, 12년에 계속 그 일본형 장기 불황 얘기 나와갖고 진짜 아파트가 폭락했었고 2013년에 반등을 하는데도 계속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 개인들이 못 사가지고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형 부동산 폭락,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도 일본 따라간다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왜? 그것 때문에 10년 전에도 당했는데 너 또 그거 갖고 와서 그러냐. 그거는 이미 틀린 얘기가 벌써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당시에 근거로 잡았던 인구 통계학의 생산 가능 인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추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10살짜리, 20살짜리가 그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고 결혼이 얼마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추계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근거를 했던 자료가 OECD 생산 가능 인구 추계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데이터가 틀렸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 통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늘었어. 지금까지 10년 동안 늘었는데 그 10년 전에는 준다고 그랬다고. OECD 통계가 잘못돼 갖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통계를 갖고 나왔던 그 선모 전문가나 뭐 그 전문가나 또 여타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나 얘기 나왔다가 나중에 틀려가지고 바보가 됐다고요. 지금까지도 그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년 전에 OECD 통계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였고 지금 오늘자로 통계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전혀 달라요. 10년 전부터 준다고 나왔던 생산 가능 인구가 이번 달 올해까지도 늘고 있다니까. 왜냐면 추계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OECD가 2013년 이후에 통계 발표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2013년 데이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OECD 통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근데 지금 통계청에서 받은 거는 추계가 아니잖아요. 20년, 30년 후께 추계지. 작년 거, 올해 거는 추계가 아니에요. 그냥 통계지.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4개가 있어요.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일본, 그 다음에 아래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은 1991년에 상투를 쳤죠. 부동산. 여기서 색깔이 뭐냐면 요 초록색은 부동산 주택가격 지수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자, 볼게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색깔을 초록색으로 했어요. 일본은 1990년에 상투를 쳤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2007, 6, 7년도에 상투를 쳤다고. 여기에요. 여기 연도가 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인데 그 당시 사태가 유럽, 아시아까지 퍼졌었죠. 자, 보시면요. 보세요.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73년에 한번 줄었었어요. 그 이후로 92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주택가격 지수가 상투를 쳐요. 그 다음에 20년, 잃어버린 20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최근 들어서 10년 동안 회복을 했는데도 아직도 80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대요. 지수가. 물론 도심에 잘난 놈들은 또 뭐 계속 올랐겠지. 근데 공식 통계로 일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때까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 이 부채로 끌어올린 주식과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약간 멈춰. 늘던 게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폭락을 지속되니까 가계부채가 줄어. 이거는 뭐냐면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강제 축소. 자, 이런 현상을 겪었어요. 결국 뭐냐면 일본을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동산이 상투치면 조만간에 가계부채가 상투치고 꺾이더라. 자,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볼게요. 미국도 일부러 케이스 실러 그 10대 도시만 했어요. 왜냐면 전국으로 하면은요 변동성이 약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대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 실러 내셔널 아니고 텐시트로 했어요. 자, 케이스 실러 지수까지 그 대신 이거 물가로 환산한 그 실질 지수예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등을 하다가 2006년 말에 꼭지를 찍고 상투를 쳤어요. 그런데 이때 빨간색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막 늘다가 얘가 주는 시점에, 이 주는 거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추계를 한다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1, 2년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가 거의 100%까지 갔다가 박살났어요. 이게 뭐예요? 경매로 다 나갔잖아요. 이때 일본 페니맥 프레디맥 하면서 그때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서프라임 때. 자, 이번에는 영국을 볼게요. 영국은 그나마 나아요. 영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꺾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가격 지수가 상투를 치고서 꺾였다가 그나마 전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박살이 났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더 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가계부채 비중이 준 이유가 부동산이 폭락으로 온 거예요.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은행에서 경매를 나가버렸다니까. 자,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피그스 했던 거 기억나죠? 피그스. 유럽 재정위기까지 갔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곧 이어서 가계부채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잠깐 느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 지금 아시아의 일본과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과 스페인을 제가 왜 따로 했냐면 우리나라랑 인구 구조, 그다음에 국민 성향,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축구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축구도? 자, 그 다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OECD 생산 가능 인구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우리 버블7 무너진 게 여기에요. 2006년도 말, 2007년부터 박살이 났죠. 한 6년 동안 빠졌어요. 이때 OECD에서 여기 보세요. OECD 분홍색의 OECD에서 추계예요. OECD에서 향후 50년 동안을 추계를 냈는데 이게 2006년 4년부터 줄기 시작해갖고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준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박살나서 큰일 났어. 근데 여기서 막 빠지니까 야, 우리도 일본 따라간다. 그래갖고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파트 값도 박살날 거라고. 근데 여기서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래, 일단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 OECD에서 통계를 잘못 냈어요. 이거를 추계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선대인 씨나 유수의 전문가들, 지금도 텔레비에 나오는 저 교수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우연히 이렇게 찾아보면 전부 일본형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보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를 못해. 다 생산 가능 인구 일본형 붕괴 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왜? 10년 전에 틀려가지고 개쪽을 당했거든. 근데 엘리엇이 또 개쪽당하러 나왔어요. 안 쪽팔려 저는. 왜? OECD 통계가 잘못됐다니까. 이 잘못됐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책 쓴 이후에도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아무도. 잠깐만요. 네. 그래도 제가 보이는 게 낫죠? 어떻게 보이는 게 낫나? 여기 낫나요? 여기. 예. 그래도 저기 보이는 보네. 그래도 이게 낫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새겨 드셔야 돼요. 그동안 생산 가능 인구를 비롯한 인구 통계학을 갖고 나왔다가 10년 전에 틀렸는데 그때는 잘못된 통계였고 지금 다시 통계청을 보니까 올해부터 준다고요. 올해가 꼭지예요. 올해가 꼭지. 볼게요. 다시 볼게요. 올해를 봤더니 그 OECD에서 분홍색인 생산 가능인가 준다는 게 줄질 않고 오히려 늘었다니까. 통계청에 가보니까. 그리고 서서히 이거는 그 15세 이상이고 제가 말하는 25세 이상 있죠. 25세에서 64세.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인 거는 15세에서 64세인데 17세가 예를 들면 17세가 생산 가능하죠. 17세도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뭐 주유소에서 알바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17세가 18세가 아파트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이 사서 중요한 거지. 지가 돈 벌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대학 다니면서 뭐 아니면 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군대 안 갔다가 졸업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대생 같은 경우는 25살이면 졸업하고 결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청약도 붙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5세 이상보다는 25세 이상이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올해 상수예요. 올해 친다고요. 그러니까 분홍색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에 틀린 거라고. 근데 지금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요. 올해 작년 거는 추계가 아니잖아요. 10년 후, 20년 후께 추계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로 지금을 돌이켜 봤어요.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스페인이랑 겹쳐 봤어요. 스페인입니다. 자, 요 빨간 거는 스페인 생산 가능 인구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예요. 이것도 정해진 거예요. 추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추계인데 현재 상황은 추계가 아니죠. 이거는 통계지, 통계. 그다음에 까만데 가계부채 비중 보세요. 가계부채 비중이 쫙 올라가고 100%까지 갔어.
우리도 쫙 올라갔고 작년 1분기에 97%인데 지금은 한 110% 돼. 110% 100% 남는 나라가 이때까지 없대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 태양계에도 없고 은하계에도 없고 안드로메다에도 한 2나라인가 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쫙 올라. 지금도 우리도 쫙 올라. 지금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중이 100% 안팎이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인가 줄고,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조만간에 부동산 대폭락이 왔어요. 저는 지금 걱정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1분기에 상투 친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는 3월달이 상투라고 나와요. 4월달부터 꺾였다고 나오잖아요. 저기 계약서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는. 근데 이제 KB나 감정원은 호가니까는 계속 오른다고 나오지. 물론 2, 3개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6개월, 1년 있다 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평균 7년이라고 해요. 7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년, 15년도 있다가 팔고, 짧게 있어도 5년 정도 있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 3개월 더 올라고, 덜 올랐고, 뭐 난 3개월 더 올랐다 팔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랑 겹치려고 30년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2021년과 1991년 정확히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일본을 볼게요. 빨간색. 그 당시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졌고, 그 당시에는 추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통계예요, 통계.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 한 20, 30년 동안 계속 늘어. 갖고 부채로 끌어올린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까만색이 엄청 들어갔고, 작년 1월 달에 97%인데 작년 말에 100% 넘었고 지금은 한 110%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사 보셨잖아요. 가계대출 금리 15개월 만에 최고, 그러면서 1700조. 1700조면 우리 GDP가 17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가계부채 비중이 1700조 넘은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는 전세자금도 알고 보면 대출이에요. 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빌려간 거잖아요. 집을 저한테 빌려주고 서로 트레이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9년째 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조기숙 교수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문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 때니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문 대통령이 뭐 6개월 있다가 빠질 거니까 3개월 있다가 빠지니까 그거라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몇 년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정자로서 그런 걱정 안 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집권 때만 걱정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기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차차기 대통령,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 운명이 바뀔 테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발 폭락을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3개월 있다가 빠질 거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5년 후, 3년 후 이때를 걱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연구했던 대사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던 거 금리를 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차트는 우리 시가총액 100개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로 만든 1960년부터 60년간의 CPI 어저스티드 스타 인덱스예요. 물가 지수로 환산한 지수고요. 여기 이제 위에서 빨간 게 쫙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로는요, 전 세계가 금리 하향 추세였어요. 이렇게 하향 추세. 이렇게 하향 추세인데 이제 이걸 또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거 아침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국채금리 10년물이 빨간 게 국채금리 10년물인데 지금은 하락 추세선에 저항선에 딱 닿는데, 이게 한두 달 있다가 탁 쳐버리면 걷잡을 시 올라간다고. 제가 볼 때 이 저항선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 금리죠. 초록색.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오르다가 멈췄어요. 스톱이에요.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조금 워낙 급등했다가 조금 떨어졌어. 근데 가계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스톱했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2.91%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기사를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햇살론 있죠, 햇살론. 그게 뭐 16%, 17% 된다며요. 근데 그게 저신용자들한테, 우량 뭐 대기업 임원들한테는 뭐 1%, 2%에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는 뭐 15%, 20%막 어떤 데는 뭐 제2금융, 제3금융권에 뭐 20%도 있다며요. 사채 쓰는 사람은 30%도 쓰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나중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그 지금 은행에서 그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며 1년 3개월째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 등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 보세요. 우량한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리고 원래 싼 대출을 해줬어. 근데 저신용들한테 그 대출을 많이 해줬대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올라간 거야, 금리가. 왜냐면 저신용자들이 지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들이나 지금 장사가 안 돼갖고 지금 거의 빚으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전에는 100만 원만 대출을 받았는데, 가계대출을 100만 원 받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빚도 갖고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하니까 100만 원 빌리고 150만 원 빌리고 200만 원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은 그래도 대기업에서 월급 제대로 받고 막 이러니까는 막 위기에 안 처하는데, 없는 사람이 더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비싼 이자의 대출이 더 많이 됐어. 그러니까 전체 평균 대출이 올라갔어. 그게 바로 가계대출 금리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부실이 터지면요, 밑바닥부터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 있는 아파트, 그것도 보통 싼 아파트 살겠죠. 의리의리한 막 30억짜리 살지 않는다고. 5억짜리, 4억짜리 이렇게 사는 그 저신용자들의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나 뭐 반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경매로 나오고 이런다고요, 나중에는.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한 일본형 가계대출, 가계부채 또는 부동산발 그 일본형 버블 붕괴를 걱정한 게 그거 아닐까. 제가 연구한 데이터로는 그래요. 이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저는 뭐 그 정치적을 떠나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초록색 가계대출 금리, 여기 가계대출 금리 볼게요. 요거 초록색을 따라가 볼게요. 쫙 내려오다가 탁 치고 올라갔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워낙 싸요. 담보가 있잖아요. 가계대출은 뭐 그 담보도 약하고 금리도 높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대출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은행에서는. 안 되면은 아파트 그냥 경매를 내려보내면 대출금 회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제가 2006년도 7년도 무너질 때 이때랑 지금이랑 한번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한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요거는 서울 아파트 2006년 말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006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2021년 4월달을 약간 이제 겹쳐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내년 1년 후에는 1년도 안 남았네. 3월달, 내년 3월달, 그러니까 10개월 남았죠.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으로 나올라나? 이건 욕 안 먹으려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낙연, 윤석열, 뭐 이재명 누구를 붙여놔도 그 멱살 잡힐 게 뻔해서, 누구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누구나가 좋아하는, 내 아파트 올려줘서 기분 좋은 우리 김현미 그 당시에 장관이 때문에 그때 해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이 나오면 밀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또 누구를 넣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김현미 장관을 넣은 거예요. 그 당시는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김현미였으니까 애들한테 뽀로로가 대통령인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봅시다. 야, 최근에 계속 금리 올랐는데, 그래서 계속 저기 아파트 올랐는데? 맞아요. 그건 옛날에는 2006년도, 5년도, 6년도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아파트가 계속 올랐는데? 근데 금리 오를 때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도 2년 정도 오르다가 나중에 계속 오르는 거를 못 버티고 박살이 났어요. 기준금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금리로 자꾸 기준금리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쓸데기 없어요. 이때 막 기준금리 내렸을 때라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막 폭락할 때 금리 막 내린 적 있죠? 서프라임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단기 회사채나 우리 국채 3년물이나 이런 데다가 영향을 미치지, 10년물, 30년물에는 영향 안 미쳐요. 10년물은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0.5%가 된 게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넘었나? 1년 넘었죠?
그쵸? 코로나 때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금리가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지금도 금리가 오르는데, 오르죠? 세 가지 금리, 신용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 올라요.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랐는데, 근데 그 임계치가 어느 순간 온다고요. 오르다가 계속 오르고, 그러면 얘도 오르다가 계속 오르나? 아니다니까 오르다가 빠진다니까요. 얘도 그랬단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얘기는 가계대출 금리예요.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워낙 급등을 했다가 잠깐 눌림목이야. 이때도 잠깐 눌렀다가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합이야, 보합. 그러니까 대출을 워낙 막아놓으니까 그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 그 우회로를 들어간다고.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말고 40%에 막혔으니까 이제 다른 비싼 의자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다음에 신용대출, 은행, 아니 보험사, 약관대출, 그다음에 뭐 마통, 뭐 별걸 다 뚫어가지고 막 돈을 맞춰갖고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한 1년 가까이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도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2006년도, 7년도를 보니까 그때도 초장에는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가 오르더라. 미친 듯이 오르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치에 다다르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아파트 값은 꺾이더라. 자, 이게 오늘의 주안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거 떼어놓으면 되겠네요. 요거.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이게. 이렇게 나올게요. 이렇게. 예. 자. 지금 오늘 뉴스가 가계대출 금리가 15개월 만에 최대치고 가계대출이 1,700조를 훨씬 넘었고, 그것도 훨씬 넘어요. 실제로는 더 넘어요. 그래서 GDP의 100%를 넘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작년 6월달, 7월달에 그 조기숙 교수가 나와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형 그 아파트값 폭락, 그 다음에 그 가계 그 부채 버블 붕괴, 이거의 경고가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부동산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떠나서 통계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뭐 당장 오늘 내일의 얘기는 아니고 좀 큰 그림의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요. 네. 뭐가 했지? 네, 내가 잘못 눌렀네. 요거. 네. 버튼이 많아갖고 제가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음락 다시.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저녁 식사하시고 항상 엘리엇과 함께 서울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을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